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쓰려고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싶네요. 저는 벌써 70이 넘었고요. 참 많은 일을 겪고 배우며 살아왔는데도 참 극복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잘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기는 했지만서도 완전히 그런 것들에 자유롭게 살 수는 없나 하는 답답함이 가끔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갚아주는 게 제 성질에 맞긴 하지만 말이죠. 어렸을 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긴 했어요. 저는 가난한 집 맏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제가 가난한 줄도 몰랐어요.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점심 한 끼 굶는 건 당연했고 월사금이 밀려서 선생님한테 불려나가 매를 맞는 것도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 일투성인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선 저 같은 애들이 더 많았거든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들이랑 남동생들이 합쳐서 다섯이 있었는데 그러니 없는 집 살림에 부모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었죠. 결국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자야, 네가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 아래 것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니? 너도 저기 읍내로 나가면 따순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할 수 있어. 파란 지붕집 기범이 이모 알지? 이모가 좋은 자리 소개시켜 준다더라. 엄마, 저 그럼 이제 학교 못 다녀요? 조금만 더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집안일 더 도울게요. 새벽에 일어나서 밭일도 하고 밤에라도 더 할게요. 원래 장렬한 게 그런 거 아니겠냐. 너도 나가서 시집갈 돈도 모으고 네 동생들도 좀 챙겨줘야지. 저 어린 것들 배고프는 거 가슴 아프지도 않니? 그 대화 이후로 제 선택지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맏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저는 결국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읍내로 식모살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랑 같이 가서 덜 외로웠으니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막상 가보니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집안일에 농사일까지 해야 했는데 읍내에서는 그저 집안일만 하면 됐거든요. 제가 처음 식모살이를 했던 집은 예쁜 고등학생 언니가 자취를 하던 집이었어요. 당시 부잣집에서는 딸을 읍내 고등학교로 보내면서 살림을 해줄 식모도 같이 보내고는 했는데 거기에 주로 동원되는 애들이 저 같은 가난한 집 딸이었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나이로 따지면 중학생 1학년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 종종 수다를 떨게 됐죠. 홍자야, 너는 학교는 언제까지 다녔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설마 벌써 그만둔 건 아니지?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우리 동네는 다 그래요. 언니는 공부가 재밌어요? 책 읽는 거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던데요. 재미있기보다는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는 느낌이야. 나도 가끔은 학교 가기 싫을 때도 많아.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뭐. 그래도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 그럼 홍자는 크면 뭐 하고 싶어? 그 말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면서도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사실 장래희망 같은 거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말이 그때의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그날 이후로 언니가 책을 읽고 있으면 괜히 주변을 맴돌게 됐습니다. 관심 있어? 너도 읽어볼래? 헉, 아니에요, 언니. 저는 일해야죠. 저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공부해서 뭐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공부는 꼭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기회 생기면 다시 하면 되지. 세상에 길이 하나뿐인 사람은 없어. 그 언니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니는 어느새 제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 같았어요. 그 언니는 부잣집 딸이었고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달인 새하얀 칼라의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요. 그 후로 그 교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식모살이를 2년쯤 하고 나니 그 부러움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 남는 욕심이 되더군요. 나도 한 번쯤은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친구와 함께 서울 공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기숙사에서 잠도 재워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다 보니 몸은 늘 피곤했지만 그래도 책상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이상하게 버텨지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 제가 벌었던 돈을 제 손으로 온전히 만져본 적은 없었어요. 식모살이를 할 때도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전부 고향집으로 보냈으니까요. 봉투를 붙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엔 조금만 남길까 하다가도 결국은 다시 봉투를 봉인했죠. 그래도 제 아래 동생들은 여동생들은 중학교를 나오고 남동생 중 2명은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게 제 자랑이라면 자랑이네요. 그렇게 저는 제 청춘을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규모도 작고 월급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책상 하나 번듯하게 있다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이 자리도 제가 야간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다면 없었을 자리니까요. 하지만 회사 다니면서도 삶이 갑자기 편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월급 봉투는 집으로 먼저 갔고 저는 늘 남은 돈으로만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남동생 하나가 저한테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저는 그 말이 참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 손 한번 봐볼래? 우리 회사 상사 친척인데 성격도 착실하고 무엇보다 공무원이래. 내가 얘기 듣고 바로 누나 생각이 나서 말해놨어. 공무원? 그런 사람이 날 왜 만나? 됐어. 괜히 비싼 밥 먹느라 허리만 이지. 에이, 그런 자리는 원래 남자가 사는 거야. 그냥 밥 한 번만 먹어봐. 싫으면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피할 명분도 없더군요. 어차피 그때 저는 누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공짜 밥 먹는다 생각하고 선을 봤어요. 그러고는 생각보다 잘 맞아서 몇 번을 더 만나고 특별한 사건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는 선을 본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정말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눠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행동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결혼한 후에는 저한테 늘 애정으로 대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월급도 따박따박 갖다 주니 정말 남편으로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남편이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으니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안락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가정주부로 살면서 아이도 둘을 낳았고 그렇게 나름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4살, 둘째는 막 2돌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 아침밥도 차려주고 배웅을 했었네요. 그날이 그렇게 추운 날이었다는 건 나중에야 자꾸 떠오르더군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 이따가 올 때 붕어빵 좀 사올까? 당신 붕어빵 좋아하잖아. 요 골목 앞에 붕어빵 장사 새로 나왔더라. 그래요? 다들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추운데 들르지 말고 그냥 와요. 내가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사올게요. 괜찮아. 퇴근길에 잠깐 들르는 건데 뭐. 당신은 애들이랑 집에 있어. 추우니까 나오지 말고.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문을 꼭 닫고 한적한 점심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누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군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다급하게 부르길래 문을 열어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장 과장님 댁 맞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얼른 가셔야 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빨리 오셔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교통사고라니요. 우리 남편 아침에 멀쩡히 회사 갔는데.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일단 같이 가시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뒤 기억은 띄엄띄엄 끊겨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침에 웃으면서 집을 나갔던 사람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더군요. 회사 사람들 말로는 점심을 먹고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덮쳤다고 했습니다. 대낮 음주운전이었다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차에 치였을 때 남편은 의식도 있었고 살아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이 심각하다고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이리저리 헤매다 겨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 우리 남편은 의식을 가진 채로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면서 억울하게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고 아이들은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힘들었던 건 당장 다음 달을 어떻게 버틸지 답이 없다는 거였어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 저는 벌어놓은 돈이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세상 물정을 정말 몰랐어요. 제대로 배운 게 있어야 이런 것도 아는 거구나 싶었고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하죠. 그땐 몰랐습니다. 남편 앞으로 퇴직금이 나왔고 사망보상금이라는 게 따로 나왔다는 사실을요. 그 돈을 누가 받아갔는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가 갈릴 정도인데 시어머니랑 애들 삼촌이 그 돈을 몽땅 받아서 챙겼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시장통을 헤매면서 무조건 저를 써달라고 했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인근 상인들 점심 배달도 다녔고 추운 날에는 하루 종일 밖에 서서 생선도 팔아봤죠. 새벽 시장에 나가 야채를 떼다가 야채며 과일까지 팔아봤고요. 애들 맡길 데도 없어서 한쪽에 앉혀두고 장사를 한 날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언니, 형부 퇴직금이나 보상금 같은 건 얼마 안 나왔어? 그래도 공무원이었는데 언니가 생각보다 너무 빠듯해 보여서 말이야.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도 안 받고 내가 다 답답하다 답답해. 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받니? 그리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돈 있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니? 그냥 월급 끊긴 게 끝이지. 에이, 말도 안 돼. 점심시간이긴 해도 근무 중에 사고로 돌아가신 거잖아. 언니, 한번 다시 알아봐봐.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알아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서 몇 번이나 멈춰섰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 돌아가더군요. 시어머니가 왜 그 후 제 연락을 피했는지, 애들 삼촌이 갑자기 차를 바꿨다는 말을 왜 했었는지요. 저는 그 돈이 그 돈인 줄도 모르고 도련님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세요. 이런 말만 병신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따질 생각이었어요. 아니, 따지기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죠. 마, 무슨 돈?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남편 앞으로 퇴직금이랑 보상금 나왔다면서요. 그걸 왜 어머님이 가져가세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야. 우리 아들 그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인 거 몰라? 내가 보기엔 네가 잡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남편은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소리 못하지. 그 옆에서 애들 삼촌이 끼어들더군요. 표정은 아주 당당했어요. 형수, 따져보면 형수는 우리 형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달라고 해요? 그건 형이 우리 가족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남편 핏줄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빠 일은 우리 애들 먹고 살라고 남편이 남겨준 돈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이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손이었어요. 귀에서 웅 소리가 나더군요. 어디서 말 대꾸야? 그래.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우면 애들 우리에게 주고 너는 너대로 살 길을 찾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운수만 사나운 년 우리 집에 필요 없다. 그 뒤로는 욕이 쏟아졌고 심지어 애들 숙모는 제 얼굴 앞까지 다가오더니 침을 탁 팼더군요. 어찌나 서러운지 아무 소득도 없이 뺨 맞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연탄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방은 차갑고 어둡고 아이들은 그 추운 방에서 서로 껴안은 채 자고 있었어요. 그 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뜨신 방에서 자기 새끼들 잘 먹이고 잘 살고 있는데 제 새끼들은 손에 쥐어줄 과자 하나도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했어요. 돈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했고 남들이 말리든 말든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처녀 때 은행에서 잠시 말단 직원으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덕에 돈 돌아가는 구조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좀 돌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잠을 3시간 정도밖에 안 잤는데도 몸이 어떻게든 움직여졌거든요. 피곤하다는 생각보다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가 더 중요했죠. 매일매일 돈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운도 따라줬습니다. 우연히 투자한 땅 하나가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돌더니 가격이 수십 배로 불어났거든요. 그걸 종잣돈으로 삼아서 저는 차근차근 부동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식도 조금씩 했고 달러도 샀어요. 그래도 시장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자금 흐름도 돌아가니까요. 제 손으로 버는 감각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몇 해가 더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도 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손에 꽤 큰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큰 자금이었어요. 처음엔 돈이 쌓인다는 감각조차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게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한 번에 움직이는 단위가 달라졌고 부동산 계약서에 찍히는 금액도 예전이랑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도 제법 많이 자랐어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뭘 잘해줬다고 말하기가 참 민망해요. 늘 장사에 일에 돈 벌 궁리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은 제 곁에서 묵묵히 잘 자라줬네요. 큰아이는 남편을 쏙 빼닮아서 말수가 적고 성격이 진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뭘 시키지 않아도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애였고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늘 전교 1등이었고 시험 성적표를 들고 와도 자랑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놓고 가는 아이였죠. 그러니까 저도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의사였으면 좋겠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억울하게 갔잖아요. 병원 하나 제대로 못 가보고 의식이 있는 채로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가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제 마음 한쪽에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둘째는 큰아이랑은 정반대였어요.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었고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금방 딴짓을 하더라고요. 어찌 형제가 이렇게 다른지 대신 성격이 워낙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가게로 내려와서 저 옆에 딱 붙어 앉아있고 손님들이랑 농담도 주고받고 물건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잔돈 계산도 척척했습니다. 저는 그런 둘째를 보면서 공부만이 다는 아니구나 싶더군요. 뭐가 됐든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굳이 비교하지 않았고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걸로 뭐라고 할 군번도 아니잖아요.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필요한 돈 대주는 게 전부고 부모다운 일은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인데 그래도 그렇게 곁을 떠나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제 옆에서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죠. 큰아이는 결국 제 바람대로 의대에 갔는데 그게 또 한국에서 제일 간다는 대학 의대였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냥 조용히 장사 끝내고 집에 올라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 아들 잘 컸어. 그 말 한마디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사이 둘째는 아예 시장에 마당발이 되어 있었죠. 어디 가서도 얼굴 트고 사람들 부탁도 잘 들어주고 저한테는 든든한 오른팔이었어요. 큰아이는 병원에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둘째는 제 옆에서 시장을 지키고 그렇게 각자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턴이 끝날 즈음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머나 세상에. 그래, 어떤 아가씨니? 같은 의대 다녔던 동기예요. 얘가 저 군대도 기다려줬어요. 성격도 괜찮고. 저도 이제 인턴 마칠 때 됐으니까 이제 엄마 한번 뵙고 싶대요. 며칠 뒤 그 아가씨가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얼굴이 참 하얗고 손도 곱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어요. 고생이라는 건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보이는 딱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큰아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어울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밥 차려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좋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큰아들이 결혼 관련한 이야기를 더 안 하는 거예요.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조율하고 알아볼 것도 많을 텐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고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동균아, 그때 그 아가씨랑은 잘 만나고 있어? 결혼한다더니 어찌 된 게 그날 이후로 말이 없냐? 아, 엄마, 저 헤어졌어요. 죄송해요. 뭐? 아니 왜? 큰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도 말을 제대로 안 하더군요. 제가 몇 번을 재촉하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 그냥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요. 그 말만 듣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불렀죠. 너는 뭐 아는 거 있냐고요. 둘째는 숨길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말하더군요. 아이 엄마 들어봐요. 내가 형 얘기 듣고 황당해서 그 형수 될 사람이 엄청 부잣집 딸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보고 충격을 받았나 봐요.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보고요. 뭐? 고작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 그리고 우리는 뭐 못 사는 집이니? 형도 그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집은 부모님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래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에 딸 시집 못 보낸다고 엄청 반대를 했다는데 뭐 이런 바보 같은 이유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형은 그러고 납득한 거야. 그 말 듣는데 진짜 기가 찼습니다. 세상에. 시장에서 장사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흠이라고요. 그렇다고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싫었어요. 무엇보다 큰아이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큰아이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얼굴 좀 봐라. 그게 괜찮은 얼굴인가. 그렇게 도저히 포기 못하겠으면 가서 이야기를 해. 결혼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해준다고. 엄마가 그 정도는 해줄 테니까 가서 허락을 받아봐. 그것도 싫다면 그냥 포기하고. 큰아이는 처음엔 괜찮다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이 조금은 밝아지는 게 보이더군요. 결국 그 말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강남 아파트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둘은 다시 만나게 됐고 결국 결혼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부모는 여전히 반대를 했다지만
며느리도 우리 큰아들을 놓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빌미로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한 것 같았어요. 상견례 날 사돈부부는 못마땅하다는 티를 숨기지를 않더라고요. 끝까지 도도했고 거만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잘난 티가 묻어났어요. 사돈 아버지는 대형 대학병원 교수라 했고 그 위 할아버지까지 의사였다는 이야기를 굳이 여러 번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의사가 무슨 귀족도 아닌데 왜 그렇게들 어깨에 힘을 주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뭐 어차피 사돈끼리 자주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서 비위 좀 맞춰주면 좋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됐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의사 부부라는 게 이렇게 시간 맞추기 힘든 건지 뒤늦게 알았지 뭐예요. 아들도 안 그래도 병원 일로 바쁜 아이였는데 예전보다 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먼저 연락해서 밥 한번 먹으러 와라 하고 말해도 오는 건 늘 큰아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피곤하다, 바쁘다, 당직이 있다 이러면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댁이면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바쁘니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이 되니까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시댁에 오는 게 싫을 수는 있어도 이 정도면 싫은 걸 넘어서 아예 무시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조금 강하게 나갔습니다. 속으로만 쌓아두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말을 했어요. 승아야, 오늘 시간 좀 내서 집에 오련. 얼굴 좀 보자. 오늘요? 저 너무 피곤한데요? 너는 도대체 언제 안 피곤할 예정이냐? 이러다 내 장례식에도 피곤해서 안 오겠어, 어? 저도 너무 답답해서 역정을 좀 내니까 어거지로 찾아는 왔는데 며느리 표정이 딱 봐도 썩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살갑게 들어오는 걸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뭘 물어봐도 단답이었고 뭘 해줘도 인사는커녕 웃지도 않고 그냥 예의가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그래, 아직 어리다. 집안 분위기가 낯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참는 게 더 이상 안 되더군요. 결정적인 건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조금 앉아있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와서는 내내 눈만 내리깔고 앉아있더니 온 지 2시간쯤 지났나 싶을 때 갑자기 일어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밥상도 제대로 안 치웠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돌려 말 안 하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세아가, 거기 좀 앉아봐라.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저 불만 없는데요? 내가 너 불러서 설거지 시켰니? 음식을 시켰니? 그냥 가끔 들러서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남이야? 내가 시짜짓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많이 참았다. 모른단 말 말어.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확 벌개지더니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쏟아내더군요. 사실 불편해요, 어머님. 저도 많이 참은 거예요. 뭐? 내가 너 뭐 불편하게 할 건덕지라도 있었어? 너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오랜만이다. 그게 아니라요. 여기 동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너무 불결하고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이 집에서 물 한 잔 먹기도 싫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 공기가 싹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둘째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고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진짜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길 가다 처음 보는 사람이 뺨을 때려도 그보다 덜 놀랐을 겁니다. 큰아들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만 좀 하라고 했지? 말하는 걸 들어보니 큰아들이랑은 이미 이걸로 얘기를 꽤 한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들이 말려도 며느리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바락바락 덤비더군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얘기했잖아. 오기 싫다고. 어머님, 저 이런 더러운 시장 오기 싫어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이런 집도 싫고요. 제발 이사 좀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그 정도 돈은 있으시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더러워? 네, 이런 시장 한복판에 있는 빌라 냄새나고 퀴퀴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종일 1층 상가에서 일하시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시고 그 몸으로 그대로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잖아요. 이러면 위생적으로 불결할 수밖에 없죠. 너도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 그거랑 다를 게 뭐냐? 게다가 그 사람들은 환자 아니냐? 그건 다르죠. 병원은 소독이 된 공간이고요. 저도 매일 소독해요. 거기다 저는 의사고요. 근데 어머니는 나는 뭐? 그냥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머님,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게 이런 거예요. 어머님이 안 써봐서 모르시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이런 수준으로 사실 거예요? 형수, 말 좀 가려서 하시죠. 생각한 대로 맺는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집이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저도 잠깐 혼내려고 한 건데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아들네를 내쫓았습니다. 가라. 엄마, 죄송해요. 이 사람이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그만 가. 더러운데 어떻게 있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밖에서는 큰아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고 얼마 안 가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째가 잠시 후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보더군요. 뭐라 위로를 하긴 했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답답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시장 상가 건물 맨 꼭대기층을 살림집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제가 관리해야 할 상가랑 건물이 여럿 있었고 오르내리기도 편했고 무엇보다 오래 살던 동네라 제 몸에 다 익은 곳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들리는 소리, 창문 열면 올라오는 냄새, 그런 것들까지 다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살면서 돈을 모았고 또 그 돈으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들 눈에는 시장 위에 얹힌 집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제 인생이 통째로 들어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며느리 입에서는 더러운 곳으로 치부되어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니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원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워낙 곱게만 자라서 고집이 좀 있어요. 집에서도 오냐오냐 키운 것 같고요. 제가 말 잘해볼게요.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화가 안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선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이혼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이기심에 가까웠죠. 그래서 그날도 저는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말 듣는 순간은 일단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이제 막 얘기를 들었을 뿐이고 성별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얼굴이 그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장사도 일찍 접고 집에 올라와서 한참을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이후로도 며느리 얼굴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한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인사만 짧게 하고 아이 얼굴은 멀찍이서 스치듯 보고 나왔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사진으로만 보는 것과 실제로 안아보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그 조그만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볼 한번 눌러보고 한 번쯤은 안아보고 싶었단 말이죠.
하지만 애들 신혼집에 가는 것도 겨우겨우 허락을 받고 나서야 갈 수 있었어요. 막상 도착해도 편하지는 않았죠. 며느리한테 신발을 벗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라는 말부터 들었거든요. 손부터 씻고 나오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 상식은 있는데 병균 취급하는 것 같은 게 당연히 썩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저와 둘째가 씻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소독약 같은 걸 손이며 오시며 막 뿌리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밖에 바이러스가 유행이라서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예민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이 얼굴을 찌푸려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내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참았죠. 그러고 얼마 지나서 100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이 집안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구나. 사돈 부부는 저를 보자 고개만 까딱할 뿐 말을 걸지도 않더군요. 인사를 했는데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둘째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덕분에 저랑 둘째는 그 넓은 자리에서 그냥 멀거니 앉아 있다가 밥만 먹고 사진만 겨우 찍고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따로 없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곱씹어 보니까 더 기가 찼습니다. 그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제가 사준 집이고 100일 잔치를 연 그 장소 비용도 손주가 예뻐서 제가 낸 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며칠 전 제가 더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였어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번 주가 손주 돌잔치죠. 거기서 오랜만에 얼굴이나 뵙겠군요. 네? 손주 돌잔치요? 어머, 저는 초대받은 게 없는데 누구 손주 돌잔치래요? 내가 한번 연락해봐야겠네. 네? 아니, 아드님한테 연락 못 받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손주 돌잔치시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처럼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착오가 있겠지, 실수겠지 하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결국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더군요. 몇 번을 걸어도 안 받길래 문자로 길게 보냈습니다. 돌잔치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혹시 오해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위치도 위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그 문장 하나로 끝이었어요. 의사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손주 돌잔치에 초대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애초에 말할 생각도 없었겠죠. 저 몰래 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또렷해져서요. 그동안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무시를 당하든 말 한마디를 막 하든 내가 떳떳하면 됐다 이 생각으로 버텼는데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이건 이제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넘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두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공을 들여 옷을 골라 입고 무작정 돌잔치가 열린다는 호텔로 찾아갔어요. 위치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호텔 연회장 앞은 생각보다 요란하지 않았어요. 작은 연회장이었는데 입구에 직원이 서서 초대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꼴에 초대장을 지침해야 하는 곳이라니. 제가 다가가자 직원이 바로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초대장이 있으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전 초청된 분들만 입장 가능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 초대장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 가능할까요? 초대장이요? 물론 없었죠. 하지만 저는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는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거의 뛰다시피 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나요? 이런 자리에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럼 나는 내 손주 돌잔치에 초대 못 받은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오늘은 저희 부모님 손님들도 다 오신 자리예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이러시면 저 정말 난처해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연 회장 안쪽을 슬쩍 봤습니다. 사돈 부부가 저를 보고는 얼굴이 굳더군요. 그 표정이 참 볼만했습니다.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뒤를 돌아 큰아들을 찾았고 그때 큰아들이 제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빤히 쳐다보자 큰아들이 바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어깨가 축 처지고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 꼴을 보는데 속이 뒤집히기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저런 바보 천치를 키웠구나 싶은 생각이요. 공부 잘하고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저리 한심한데. 그때였어요. 저를 끌고 갈 생각인지 뭔지 며느리가 제 팔을 콱 잡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거의 뛰어오다시피 하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여길 다 오시고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 서 있던 며느리를 거의 밀치듯 비켜 세우고 제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얼굴 보고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영광은요, 멀지도 않은데 손주 도회잔치인데 제가 와야죠. 오히려 제가 먼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아유, 그런 말씀을요. 회장님 손주 도회잔치에 제가 초대받아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회장님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다 못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방금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한 그 사람이 며느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제야 병원장을 보고 다시 저를 보고 사돈 부부를 보고 시선을 정신없이 옮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병원의 재단을 소유한 이사장이었고 동시에 그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주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된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었어요. 병원과 의사에 대해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는 여러분께 이미 많이 말씀드렸었죠. 남편을 그렇게 잃고 나서 병원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떠돌다 눈을 감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한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도 의사가 되게끔 지원을 해주고도 멈추지 않고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2차 병원급의 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정말 오래전부터 조금씩 준비해온 계획이었죠. 우리 동네 근처에는 개인 병원만 있었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려면 멀리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재단을 만들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응급 환자를 받아서 처치할 수 있게 했고 입원실도 만들어서 큰 병이 아니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치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진 병원이었죠. 그런데 아들과 결혼한 뒤 며느리가 전문의를 따자마자 바로 그 병원으로 이직을 하더라고요. 저는 큰아들에게도 그 병원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 병원을 택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묘하더라고요. 반면 큰아들은 자기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다고 했고 저는 그래라 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기묘한 상황이 생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병원장님, 여기 이쪽은 아시죠?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원장님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회장님, 제가 최근에야 알았잖아요. 회장님 며느리인 걸 알게 돼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만 절대 티내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입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손주 돌잔치니까 이제는 아는 척해도 되는 거겠지요? 하하. 네, 뭐 이제 상관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제 며느리도 아닐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돈 부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슬금슬금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며느리 역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얼굴로 눈치를 살폈어요. 그러다 며느리는 결국 병원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아신다고요? 뭐라고? 자네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자네 시어머니가 우리 재단 이사장이시고 재단 회장님이셔. 우리 병원 건물은 물론이고 이 근처 땅도 전부 회장님 소유인데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나는 이 선생이 시집 참 잘 갔구만 하고 생각했더니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눈에 띄게 허옇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원장님. 쟤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으니까요. 시장 바닥이 더럽다느니 집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다는 애한테 제가 그런 말할 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오라고 하지도 않아서 제가 병원장님 이름 팔고 들어왔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이 회장님 손주 돌잔치인데. 아니, 그럼 저번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때 하신 말씀이 그게 진짜였다는 말씀이세요? 예. 잘나신 며느리랑 그 부모님들이 제가 급이 낮다고 주지를 않아서요. 무슨 그런 일이? 그럼 여기 호텔도 회장님 지분이 있는 거 모르고 잡은 거라고요? 그럴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제가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안 줬다니까요. 참나. 갑자기 제가 가진 것들이 우르르 다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사돈들이 다급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돌잔치가 워낙 조촐하게 치러지는 자리라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조촐한데 호텔 연회장에서 초대장 검사까지 하시나 봐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느라 이런 격 높은 잔치는 처음 와봐서요. 제가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의사라서 그런가 정말 해박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안쪽을 한번 둘러본 뒤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애야, 너 나 좀 보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잠깐 밖으로 나와라. 저는 웃는 얼굴로 연회장을 벗어났고 큰아들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큰애는 아이처럼 울기만 하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는 그런 큰아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할 말은 하나야. 나랑 연을 끊든지 네가 알아서 저 집구석이랑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네가 직접 네 마누라랑 단판 짓고 내 앞에 꿀리든지 해라. 시간은 오늘 저녁까지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난 오늘 이 얘기하러 왔다. 못난 놈.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연회장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몇 발짝도 못 옮겼는데 연회장에서 며느리랑 그 부모가 허겁지겁 쫓아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돌잔치는 보시고 가셔야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바로 어머님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속 많이 상하셨죠?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잡힌 소매를 탁 쳐냈어요. 이거 놔라, 더럽다. 예?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처럼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금수 같은 거랑 말 섞는 게 더럽다 말했어. 그러니까 좀 떨어져라.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얼어붙었고 그제야 안 써더니 앞으로 나서더군요. 아니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더럽다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지 않습니까?
감정이 격해지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진정부터 하시죠. 그래요. 당신이 딸 키웠으니 잘 알겠네요.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집이 불결하다느니 급 떨어져서 못 오겠다느니 그런 말 하는 게 얘 혼자 배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체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나이 많은 어른 앞에서 그런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천박하게. 그 말이 끝나자 사돈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입만 뻥끗거릴 뿐이더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급 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왜 이렇게 붙잡고 난리예요? 왜? 내가 생각보다 더 부자여서 이제는 급이 좀 맞아 보여요? 예, 너가 말해봐라. 너 며칠 전까지는 나보고 더럽고 불결하다더니 이제는 왜 갑자기 안 더럽니? 그때 그 의사라는 바깥 사돈이 나섰습니다. 아까까지는 조용히 상황만 지켜보던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목소리를 낮춰 말하더군요. 사돈, 흥분에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보시죠. 웃기시네. 저 흥분 안 했어요. 오히려 돌잔치 초대도 못 받았을 때부터 아주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이었거든요. 당신들이야말로 지금 와서 고고한 척, 점잖은 척 하지 말아요. 제가 제대로 배운 건 없어도 눈치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저희 집 무시한 거 제가 몰랐을까 봐요. 아니, 저희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딸애가 말 실수한 것은 제가 부모로서 사과를 드리고 예, 마음껏 사과하시고요. 저는 제가 사준 강남 아파트 바로 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병원 계약 해지할 거니까 다른 직장 알아봐라. 내가 우리 애한테는 이혼 안 하면 유산이고 뭐고 싹 다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해놨으니까 너는 우리 애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라. 저는 사돈부부를 한 번, 며느리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이제 비키실 때 안 됐습니까? 나 당신들처럼 격 떨어지는 인간들이랑 더 얘기하기 싫은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큰아들이 며느리를 옆으로 쓱 치우고 제 갈 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큰아들과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큰아들은 집에 가는 내내 계속 울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제 직속 원장이고 워낙 쟁쟁한 분이라 사실 저는 계속 응급의학과에 있고 싶었는데 장인어른 때문에 피부과로 바꾸고 제가 이제는 정신 차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운전석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걸로 다 용서가 되지는 않더군요. 돌잔치도 진짜 몰랐어요. 첫날까지도 아무 얘기 못 들었다고요. 엄마랑 통화했을 때도 그런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용서는 솔직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대면대면합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정말 좁히고 싶을 정도로 밉다가도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나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요. 둘째 말로는 형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진짜 이혼 결심했을 때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녔던 것 같다고요. 그래도 속은 여전히 터집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약하게 키운 것 같지 않은데 이래도 속이 터지고 저래도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상황이 바로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큰아들은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한 것 같네요. 자기도 아빠 없이 자라봐서 자기 자식만큼은 그런 마음 안 겪게 하고 싶다면서 아직도 이리저리 재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일단 아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요. 손주는 저희가 데려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말했거든요.
애 안 내놓으면 바로 소송 걸어서 알거지로 이혼시키겠다고 했더니 바로 빌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그쪽 집안 태도는 말 그대로 납작 엎드린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바닥에부터 싹싹 빌고 있네요. 며느리는 거의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울고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짜증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주 키우는데 며느리를 불러들였어요. 병원에서도 잘렸겠다. 어차피 시간도 남을 거 우리 집에 와서 손주 돌보라고요. 너 더럽다던 우리 집에서 살 수 있겠니? 살 수 있으면 들어와서 애 낳아봐라. 너도 애 보고 싶다고 그렇게나 귀찮게 했잖냐?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마.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끽소리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손주를 보고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럽다느니 집이 불결하다느니 하던 입은 꼭 다문 채로요. 그게 진심으로 반성해서 하는 건지 상황이 궁해서 그러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큰아들은 여전히 마음이 안 풀린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랑은 아직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 근처에 따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혼자 말 그대로 시댁살이를 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가게까지 내려와서 일을 돕기도 했어요. 계산대 옆에 서서 손님들 눈치 보면서 봉투도 나르고 물건도 정리하고요. 그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고 싶기도 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지난밤에 며느리가 자기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밑에서 공부만 하고 공부 잘한다고 얼굴 예쁘다고 오냐오냐만 받으면서 살다 보니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그 말이 진심인지 그때뿐인 소린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이렇게 사연 끄적여 보게 됐네요. 일단은 당분간 그냥 지켜볼 생각이에요. 며느리도 큰아들도 각자 생각이 있겠지요. 저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태도 자체가 또 이렇게 갈등의 씨앗이 된 것 같기도 해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70이 넘었는데도 사람 사는 일이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렇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겪어도 그렇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사람답게 늙어가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